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요즘 정말 벌써부터 무더위가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엄청난데요. 네. 근데 22대 국회 무더위만큼 답답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느껴지시나요? 아니, 저기 올 여름 무더울 거라고 예보했죠. 네. 진짜 벌써부터 덥죠. 예. 22대 국회 시작부터 답답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처음 개원도 반쪽 만에 개원하고 원구성도 안 되고 이거 뭐 오늘 한번 좀 잘 열심히 좀 논의 좀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는 중간에 국회에서 원구성이 야당 단독으로 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열심히 여러분께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예. 계속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론해 주시길 예. 제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좀 볼까요?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기꾼 같다라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마도 저는 일주일 내내 막 시끄러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한 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라면서 매장약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좀 제시하라. 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먼저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예. 아마 우리 생생 코멘트 중에 사람이 아닌 당이 나온 거 처음이에요. 예. 처음인데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타겟은 액트지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주에서요? 네.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어떻게 국책 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 보고되고 결정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되었는지까지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게 법인세를 내지 않아서 법인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보기에는 1인 기업이고 일반 주택에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전문가들이 퍼져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보기에는 법인세도 못 내는 회사에 국책 사업으로 이거 계약을 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석유공사에서는 22억 줬단 말이에요, 우선. 22억 줬어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인세 조금 체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반품업체도 없는 법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계약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약장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유 기업에서 일했었던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럼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0억 배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사용할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엄청난 양이죠. 이 전체 수치를 다 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에 이르는
이런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 매장량에 대한 산출해낸 데이터나 분석 방식 그 어떤 것도 무엇 하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보도로서는 네. 석유공사에서 네. 140억 배럴이라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뭐지? 석유공사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민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니 시추 작업 명령을 대통령이 내리는 거예요? 예. 석유공사 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 누가 내려야 됩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사장도 어쨌든 대통령 얘기를 근데 들어야죠. 석유공사 사장이 내려야 되는 걸 예. 대통령이 시추 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국민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추하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네. 이제 뭐 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상황을 석유공사를 했으면 석유공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높여서 산업부 장관이 네. 이러한 보고가 있는데 네. 여기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이 그때서야 네. 그럼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으니 이제 석유공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식과 좀 절차에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럼 대통령이 직접 그 브리핑을 했으니 네. 저는 근데 희망도 좀 생깁니다만 예. 어쨌든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노르웨이 이게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르웨이가 사실 석유로 인해서 좀 자기들보다 부강했었던 스웨덴보다 GDP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에 준하는 기름이 석유가 우리나라 동해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희망.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희망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발표했을 때도 예. 희망을 가졌고 예. 그 이후에 제7광구도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이번에 140억 배럴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드디어 사실 산유국 됐어요. 예. 이미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기름 나는 나라가 됐다 가까이서 예.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만세를 부르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가는데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딱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석유공사는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죠. 부담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차원에서 이게 빵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참 미안하긴 한데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 친구도 있고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왜 그런 정무적인 거를 안 밝힌지 제대로 이렇게 스텝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절차와 방식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5천억 원 정도의 시추 비용이 좀 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호주 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철수했단 말이에요. 생산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고 철수를 했고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한국까지 또 들어와서 또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좀 통상적이지 않게 빠르게 타타타타닥 진행되는 이런 부분 국민들이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야당 쪽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보면요. 저랑 우리 최성 변호사님이랑 방송 딱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딱 발표하고 딱 하니까 갑자기 입국했어. 딱 입국하고 그러면서 실제 그 수치보다 가능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20%. 이 이야기가 물론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고 시추 성공률이 16%였어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20%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들이 국민들이 이게 뭐지? 좀 석연찮은 거예요. 액트지오라는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러한 비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 라고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그냥 좋아요. 그 원유 많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이게 이 과정이라는 일을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멋진 의결기구인 대통령실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좀 나오는 방식들이다 보니까 그 방식이 조금 더 뭔가 세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뭐 지금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사실 대륙붕이 있고 대륙붕이 있는 데에선 석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들었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시추가 돼서 진짜로 좀 140억 배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 좀 조금 예, 예. 그 정정해야 할 부분이 예, 예. 지금 방금 대륙붕을 얘기해서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대통령실이 얘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라고 이제 막대한 양의 가스 원유가 있다라고 네, 네,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포항 앞바다가 아니라 네. 동해 심해나 그렇죠. 울릉분지가 더 정확한 맞습니다.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예, 예. 쉽게 포항 앞바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네. 이렇다라는 거 이제 그렇죠. 일단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액티즈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과정만 검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그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계속 대륙붕이 있는 나라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서 좀 확실히 좀 시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뭘까요? 한동훈 들이대야. 이제는 거의 연예인급에 해당되는 이름.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계속 핫합니다. 누가 얘기한 걸까요? 가수 김은국 씨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수 김은국 씨가 들이대야 되지 않겠냐, 자기 유행어예요. 들이대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좀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평론가님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지난번 그 김문국 씨가 예, 열심히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했는데 맞아요. 그 뒤에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수고했다 밥 한 끼 사지 않더라. 서운하다. 섭섭하다고 얘기했더니만 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네,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여기에 참석하고 나서 나오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은국 씨인 것 같아요. 네, 조영구 씨도 있었고, 네, 조영구 씨도 있었고. 예, 예. 김은국 씨가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같이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네.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맞아요. 예. 만나서 밥 먹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내 느낌으로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외로운 것 같아. 누구랑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답답하니까 도서관 가고 미술관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좀 그 뭐랄까 좀 더 당당하게 네. 들이대야 이렇게 전당대회 들이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는 다시 나와라. 네, 민망해하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그런데 답답하니까 도서관 가고 미술관 가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계획된 짜여진 그렇죠. 것이다. 이미 다 짜여진.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똑똑하신 분인데 뭐 당연히 짜여져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이번에 그 이화영 전남이 아니죠.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셨던 분의 어쨌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판하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명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네.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따로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요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 나서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다면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확정만 받아도 대통령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일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9년 6개월 이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죠. 지금 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사실은 근데 이게 따로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을 파고 들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더니 네.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쪽에서 이미 뭐 그러면 대통령 되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는 이제 네. 온갖 이야기는 다 나오고 네, 살붙이기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야당 대표고 말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니까 네. 이거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건 말하기 좋은 호사가들 이야기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네. 지금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네.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는 상황에서 1심 말고 2심 또는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대로 지금처럼 9년 6개월 나올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경기도의 일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네. 바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네, 스마트팜 네. 관련 이것이 네, 네.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향후 대선 전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지도체제 관련된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도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2인 집단 지도체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일 집단 지도 체제, 예. 집단 지도 체제는 들어봤는데 2인 지도 체제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예. 죄송하면서 웃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2인 지도 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1등은 당대표하고 2등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때 네. 그 1등, 2등을 둘을 뽑아서 나눈다는 건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와 당 부대표. 부대표를. 그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용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 있거든요. 네, 뭐 황 비대위원장은 사실 우리 국회 선진화법을 또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말붙이기인데 2인 지도 체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네. 다른 쪽으로는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하이브리드가 뭡니까? 네, 이게 기름으로 가다가 전기로 가고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잘 서로 될수 잘 있을까요? 융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원자 구조가 아니라 분자 구조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알아서 해주고 하세요.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코멘트 세 번째는 뭘까요? 탄핵만 답이다. 와, 좀 자극적입니다. 탄핵만 답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를 참여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적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추 의원답다고 좀 해야 될까? 굉장히 강한 발언이거든요. 평론가님. 예. 저는 이게 6행시 챌린지를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예. 참여한 사람 있나요? 저는 이걸 나중에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올리고 6행시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제- 6행시가 예. 탄핵만 답이다.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공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섰네 여보밖에 없어 로 이렇게 그 육행시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댓글 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되든 안 되든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유캔씨 챌린지를 네.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1% 네. 지지율 나온 거 턱걸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번 그 원유 발표가 네.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는 예.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오묘한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추미애 지금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사실 임시의장으로 우선 올랐습니다. 국회의장석에 그렇죠. 한 번은 올랐습니다. 예, 가장 예. 다선 최연장자로 한 번 올랐는데 지금 이 육행시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내용이 조금 하나가 있고 의문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TV에 나와서 추의원에 대해서 지금 6행시 했는데 7행시로 좀 맞받아 쳤어요. 이거 뭐 과거에 있었던 7행시지만 그 부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 때문에 예전에 저도 김민전 수석 이런 네. 평론을 할 때 같이 네.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당돌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추미애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날 곱고 애잔한 노래가 추미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황혼의 고요히 퍼지니 하면서 이제 옛날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라고 네. 미리 이 작정을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보통 미디어에 나올 때 저런 거 준비하고 나오거든요. 준비해야죠. 예. 우리 이제 최성표 변호사도 네. 준비 많이 하고 저 나오시잖아요. 부분은 사실 요번에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저게 2020년 소셜미디어에 법무부 장관으로 추 의원이 있을 때 나왔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김민전 의원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예, 이번에 예. 처음 당선된. 예, 예. 근데 그 추미애 의원 같은 6선이에요. 예, 예. 사실은 정치 경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탁 튀어나오니까 예. 많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예. 약간 김다르크 과거에 우리 21대 전다르크 있었다면 그렇죠? 예. 네. 김다르크 형태로 좀 약간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전 의원이 국회 등원 초반부터 야권을 좀 직격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당 내 신인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다. 좀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맨 처음 지금 그 82석을 얻게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여권은 192석을 얻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이 192석을 얻었고 네. 여권은 상상도 못할 그 굉장히 저조하게 의석을 4.10 총선을 통해서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의기소침했어요. 의기소침하면서 과연 저 거대 여당에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죠. 라면서 의기소침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드디어 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김민전이라는 스타입니다. 맨 처음 눈에 띄는 초선 투사가 없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던 지도부에 대해서 나 여기 있어 라는 듯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웅동학원이라든지 예.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미행이라든지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문제라든지 또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라든지 등등을 나열하면서 예. 등장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게 그 과거 정권이 아니라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좀 대안 제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입 다물고 있는 다른 겁쟁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는 훨 낫네요, 조선 의원이. 네.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TV에 어쨌든 좀 나오면서 예. 그때 토론하는 것들 좀 봤는데 예. 되게 합리적인 보수로서 좀 얘기하는 부분처럼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투사 이미지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맨 처음 형성되는 이미지가 사실 끝까지 갑니다. 가죠. 예. 끝까지 가기 때문에 김민정 의원은 지금 선택을 투사 이미지로 선택했는지 모르나 네. 끝까지 갈 때까지 네. 자기에 걸맞는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이미지 네. 잘 쌓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충고드립니다. 네. 저의 사실 질문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김민전 의원을 만나셨으니까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리 김민전 의원님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예.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방송이랑 공기에서 개인적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김민정 의원님 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좀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추미 애가 정신병.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좀 이것도 명예훼손죄적인 약간 좀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네. 방송에서 네. 또는 이제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때 상황을 막 자꾸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이거 2020년 건데.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저는 약간 공격도 네. 약간 뭐 탄핵만이 답이다. 저는 뭐 진보 쪽 편도 아니고 보수 쪽 편도 아니지만 탄핵만 답이다. 요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병을 좀 결부시키는 건 아무리 한자 이런 유의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황혼의 들어서. 고요히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예.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22대 국회 반쪽 개원의 원구성도 반쪽 파행 장기화 주제입니다. 아, 평론가님 예. 좀 답답해요. 이게 답답하죠. 사실 반쪽 개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반쪽 개원이라기보다는 예. 뭐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예. 상대당이 참여를 안 했던 게 있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건 있었죠. 예, 예. 저는 이제 원구성 관련된 부분에서 다툼은 매번 있었는데 예. 반쪽 개원, 그러니까는 국회 자체가 처음 그래도 첫 출발은 같이 하지 않았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제 이번에 새로 뽑혔으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21대 국회 연장선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건지.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종훈 예. 선생님 안 계실 때 그 예, 얘기를 예. 했어요. 예, 예. 지금 전국은 21대의 에필로그이자 예. 22대의 프롤로그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멋있는 얘기 하셨는데요. 예, 이게 쫙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국정도 이어지고 다 이어지죠. 네. 이어지는데 네. 지금 상황 21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22대 시작했으나 21대의 연장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 지금 여야 합의해라. 예. 합의 안 하면 법대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법대로 가는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구성을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3시에, 네, 3시에 한다고 했죠. 예, 예. 3시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의원총회 끝나는 걸 보고 네.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네. 운영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 세 자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제1당이 가져가면 제2당이 법제사법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는 건 법이다. 예. 그러니까 법제사법위는 2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은 법대로 하겠다. 예, 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당이 불참하고 네.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 18개 상임위지 않습니까? 예. 지금 18개 중에 11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그다음에 과방위라고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법사위원회는 우리 뭐 체계 작구 심사를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을 본회의로 가는 트랙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법사위원회는 좀 논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신 것 같고 예. 운영위원회는 왜일까? 이것도 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과방이 튀어나왔거든요. 과방위는 왜 다투는 겁니까?
일단 과방위는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네, 그렇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류희 림이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하고 딱 한 사람, 여당 쪽 추천 인사 두 사람이 네네. 앉아서 이 중요한 것을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YTN 민영화라든지 네. KBS 사장 선임이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라든지 이 모든 사항을 보는 것은 야.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언론 장악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이거를 위원장하고 여당 추천위원 두 사람만 앉아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굉장히 네.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네네. 과방위에 대해서는 이건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운영위는 뭐냐면은 네. 여당이 네.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대통령실 정부와 협상하는 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는 뭐랄까 창구가 운영이에요. 네. 전체 국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네.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네네. 위원회인데 네. 여기를 그래서 여당이 가져가는 관례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당이 가져가야 대통령실의 정부랑 그렇죠. 서로 협상하죠. 네. 근데 그 관례를 깨겠다라는 건 민주당이 그렇죠. 왜냐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대로, 상황은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운영위가 움직여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만 움직여지고 네, 네. 비공식적인 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당,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운영위 관련돼서는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들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례였죠. 관례.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래야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정무수석이나 이런 쪽이랑 소통도 좀 할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집행하거나 혹은 국회에 대한 어떤 진행하는 관련된 건 국회 사무총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인데 야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국회의장은 네. 지금 그 우원식, 그러니까 네. 가장 민주당이죠. 다수당의 예, 야당이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고 국회 사무총장도 선임할 수 있으니까요. 사무총장도 선임했는데 전 민주당 의원으로 당연히 예, 그러겠죠. 예. 선임을 했습니다. 네. 국회 운영은 일단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전체가 그렇죠. 되는데 네. 네. 이것이 정부와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예. 계속 그런데 이번에 예.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8개에 대해서 다 가져가는데 운영위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된다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무수석을 만난다라든지 네. 정부 창구를 만들어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네. 물밑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만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나온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또는 정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워낙 거대 여당이 국회 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야당의 얘기도 좀 과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좀 이거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독점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우리 국회 재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사실 승자 독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가는 형태였고 미국도 지금 양당제 구조인데 미국도 지금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한 당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형태인데 사실 이게 또 좀 아이러니해요. 13대 국회에서 우리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협치 얘기를 꺼내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누는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형태의 그런 관례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왜 그랬냐면요. 네. 그 이전까지 12대 국회까지 전두환 민정당이 집권 여당을 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으로서 쭉 전체를 다 끌고 가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 88년 4월 26일 날 날짜까지 기억해요. 제 13대 국회가 딱 들어서면서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다. 여당이 최초로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까지 정치 관행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이 그때 평화민주당이었는데 평화민주당 네. 총재였던 김대중 당시 총재가 네. 지금까지 없었던 정치 질서를 우리 만들자. 네. 만들자면서 4당이 서로 나눠서 상임위를 가져가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1988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배분 원칙이 좀 생기는 형태가 됐는데 그렇게 쭉 진행이 오다가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2009년에 한나라당이 어쨌든 총선에서 승리를 네. 하면서 다수당이 됐을 때 나타나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의원 전 의원이었죠. 네. 노영민 대변인이 이것은 독재 시대로의 획이다. 모두 다 가져가겠다고 한나라당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리가 상임위 배분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모든 상임위를 전부 다 위원장을 가져가면 그거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분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분을 실제로 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게 또 21대에도 나타났었어요. 21대에서도 민주당이 그때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다 결국은 배분했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11개와 7개로 나누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 상임위의 어떤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만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법사위는 사선의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다음에 과방위는 재선의 최민희 의원, 그 다음에 운영위는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죠.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아마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정청래 최고위원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법사위만 보면 평론가님, 여당에게 양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 정청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청래 아니면 그 정청래 이전 사촌이 들어가든지 그 예. 문제가 아니라 네. 법사위가 지난 그 21대 21대에서, 국회에서 예. 맨 처음 법사위를 양보한다 그랬을 때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법사위를 가져갔을 경우 법을 위반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이 김도 법사위원장으로 인해서 야당이 느끼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법사위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경한 정청래 그 의원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네. 과방위는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운영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야당 원내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법사위와 운영위와 과방위를 야당이 가져가지 안 가져가서 양보했을 경우에는 네. 야당이 난리가 납니다.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냥 추정하기로는 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나머지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 안을 여당에서는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의장하고 지금 의장단도 선임이 안 됐으니까 부의장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결국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이렇게 배치 형태인데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안 하면 결국은 저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운영이랑 과방위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미 결론이 났을 수는 있습니다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여당이 지금 네. 상황에서 네. 다 내주고 네. 역풍 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다 내준다. 15개 특임 상임위 네, 그 네, 상임위를 대척한 특위를 만들었어요. 네. 15개. 자기들끼리요. 예, 저출생 대응 특위부터 네. 15개 만드는데 이것이 상임위와 대척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미 결심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21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15 다 내주고 민심의 역풍을 불어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민주당이 당대표 오늘 아침 어제인가요?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원 당규 개정안 통과시켰어요. 예. 오늘 아침이죠? 예. 예,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오늘 의결됐습니다. 예, 통과시켰어요. 의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외 규정으로 좀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좀 마음 먹더라도 당대표직 사퇴 안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재명 연임 맞춤형 당헌 개헌이다. 개정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1년 전에.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예외 규정으로 좀 바꿨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가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좀 미묘해요. 그렇죠. 미묘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바꾼 것이 뭐냐,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재 당대표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 네. 라는 당원을 수정했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그 의결이 났어요. 네. 지금 현행 당원으로서는 네. 2026년 3월까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2027년 3월에 있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거나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이은 대선 출마까지 이어지는 당원 수정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비판 나올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한다라는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탄핵으로 인해서 네. 갑자기 거리됐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예.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큰 민주당에서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당원의 모든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 출마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 네.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이 없어서는 되겠느냐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네. 이재명 대표의 소위 그 공천권이요. 리더십, 공천권 네.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하죠.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는 또 나는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에 찬성하지 않아라는 얘기도 또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에 가장 숨겨져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가장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보다는 뒤에 한마디로 형사소추되는 그 부분을 1년 동안 당대표를 하고 있으면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당대표에서 나와서 대선 뛰면 방탄 못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제 허점은 있고 네. 소위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비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당대표 안 한다고 해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될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내부의 개파 내지 정파의 안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지금 답답한 원구성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어떤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생방송 중이라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북오물풍선 살포 재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재난 문자 왔어요. 네. 실제로 오물풍선 계속 온다. 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풍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계속. 이거 정확하게 언론에서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언론에서는 북오물풍선 예. 나오니까 남대북 확성기 나오고 네. 그다음 북도 오물풍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민간 대북전단 살포 우리 네. 쪽에서 박상학 씨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한 것이 먼저고 그다음 북오물풍선 있고 그다음 남 확성기 내지 대북전단 살포 네. 그리고 다시 북대북전단입니다. 북에서 지금 이번에는 그 오물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대북 전단 내용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정확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지난번 오물풍선 보내는 것까지 정치 이벤트가 끝났어요. 북에서는. 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대북 확성기와 특히 대북 전단 살포 네. 여기에 USB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실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그 안에는 네. 좀 이렇게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네.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로서 용서치 않겠다라고 북에서 네. 맨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만 저렇게 나와 있지만 네. 저 안에 그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네. 좀 이렇게 적나라한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없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탈북단체들이 좀 지난 7일부터 대북전단과 K-팝을 담은 USB를 좀 북으로 실어 보냈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어떤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3차 오물풍선을 야기시켰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좀 탈북민 단체 활동을 자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그 사실은 북한의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를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학자와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탈북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북한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전수미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장마당에서 장마당을 통해서 USB라든지 한국의 K-팝, K-드라마, K-영화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서 경제가 유통되니까 그렇게 들어온 USB라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았다. 네. 제지하지 않았는데 대북전단이 지난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예. 그때서야 이 남한 드라마, 대한민국의 K 드라마라든지 영화, K-팝을 적성 물품으로 규정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탈북 주민 색출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가족이 탈북하면 보통 사망 신고 내거든요. 그래. 북에서는 보통 사망 신고를 그렇죠. 내요. 예. 탈북하면. 그런데 실제로 사망한 것이 맞는지 혹시 남쪽에서 송금받은 것이 있는지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만 놔둬도 USB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그 굉장한 그 한류 열풍으로 불고 있는데 네. 대북 전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부작용이 났다. 네. 지금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에서 남은 저희 가족들이 더 위험해졌어요라고 실제로 이제 북한 가족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거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오히려 돈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요, 박상학 씨.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책임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 개최를 해서 지난주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 이후에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하면서 우리 정부 대북 대응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큰 도발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 풍선에 화학물질 주입해가지고 날라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 화학물질 그 얘기부터 할게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 8일 밤, 그러니까 1차, 2차, 지금 예. 3차거든요. 예, 예. 1차, 2차에는 거기에 종이, 비닐, 뭐 네. 담배꽁초, 막 네. 같은 거 쓰레기 막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난 3차 전단이 8일 밤 11시께부터 네. 9일 오전 10시까지 네. 330개를 띄웠습니다. 네네. 대북 오물풍선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거의 전단풍선이에요. 네. 전단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0개, 24%만 군사분기에서 남한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북쪽 바다, 네네네. 북쪽 산, 네. 북한 쪽에 떨어졌어요. 네. 이 바람 불면, 그러니까 이게 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거기 때문에 북으로 떨어지는 것도 더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화학물질 들어가기가 부담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뭐 강경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될까봐 네. 전면전만 좀 피하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평론가님과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는. 앞부분 좀 자르자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 생생보물쇼 어느새 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생보물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